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상재입니다. 오늘은 2024년 10월 3일 개천절 목요일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인도네시아 자연이 그리워 방송을 시작하겠는데요. 어젯밤부터 우리나라는 기온이 급격히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아침 기온이 15도 미만으로 내려가고 비도 가끔 내리고 해가 나지 않고 바람이 부니까 체감 온도가 대단히 낮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춥습니다. 저도 얼른 겨울옷을 꺼내 입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아직 여름옷이 옷걸이에 그냥 걸려 있는데 가을을 지나서 겨울로 성큼 다가서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아마 내일 아침은 더 추워진다는 예보가 있는데요. 아직 포도 수확도 다 못해서 참 큰일입니다. 벌써 우리 감나무들은 잎을 노랗게 변하면서 연실을 매일 한두 개씩 떨고 있습니다. 완연한 가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인도네시아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오늘 콤파스 신문은 조코이 집권 10주년을 맞아서 취재와 인터뷰를 통해서 차기 프라보오 정부에서 계속해서 완성해야 할 것들은 무엇이 있는지 다수의 장관들을 인터뷰한 내용을 싣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로 아이를랑가 하르타르토 산업부 장관이죠. 골가르당 출신입니다. 그 사람의 인터뷰가 톱 뉴스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이를랑가 인터뷰 제목을 보면요. 우리의 갈 길은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이것은 아직도 많은 일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겁니다. 그는 2014년에서 24년까지 조코이 대통령 정부의 인도네시아 경제는 5% 성장에 고정돼 있다, 정체되고 있다는 점을 들고 있습니다. 제조업 등 주요 성장 동력은 둔화되고 중산층의 구매력은 약화되고 있기 때문에 2045년까지 적어도 8% 성장은 해야 되고 그때가 되면은 선진국이 될 수 있다는 꿈이 아직은 멀었다 하는 그런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2014년부터 2024년까지 인도네시아의 그 인프라 개발 사업은 많은 성과를 거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문제점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인도네시아 선진화를 향한 경제 성장을 가속화하기 위해서 인프라를 잘 깔아놨기 때문에 자본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인프라를 최적화하고 잘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고속도로와 마을도로 건설을 보면 물류 비용을 24%나 나가던 것을 14%까지 감축시키는 효과를 봤다고 합니다. 항구라든지 교량 건설, 새로운 댐을 막아서 110만 헥타의 논에다가 물을 항시될 수 있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말하자면 조코이 대통령 집권 기간은 센트럴에서의 건축, 그리고 외곽에서는 건설, 또 마을에서도 건설을 했다고 하는 건설공화국이었다는 그런 말을 들을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조코이 대통령 10년 집권 동안 상당한 교통 혁신도 가져왔다고 합니다. 특히 조코이 대통령 정부는 더 이상 자바섬에다가 초점을 맞추지 않고 교통 혁신을 전국적으로 이룩했다고 하는 점이 특이합니다. 하지만 인도네시아의 교통 발전은 인도네시아 비전을 중심으로 하는
국가 연결망에 맞춰서 건설을 해왔지만 여전히 다양한 과제에 직면해 있다고 말합니다. 특히 항공 부분은 25개 신규 공항을 건설했고 수백 개의 공항을 복구했다고 합니다. 스카르노하타 공항 제3터미널도 지었고 족자카르타 국제공항도 새로 개발을 했는데 거기에 그치지 않고 외딴 지역의 중심지인 라부안 바조라든지 19개 공항까지 개발을 했다고 하는 겁니다. 파푸아 아스마시라고 하는 아주 오지죠. 거기에도 공항이 들어섰고요. 북스마트라의 다나우토바 같은 데도 공항이 들어서서 이제는 오지 공항이지만은 접근하기가 아주 쉽게 됐다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공항만 건설되면 다 되는 건 아니죠. 공항이 있으면 거기에 따라서 대중교통이 공항과 연계되어야 많은 사람들이 공항을 이용하게 되는데 아직은 그런 인프라가 부족하다고 하는 겁니다. 대표적인 예가 서부자와 인드라마유에 있는 크라마짜티 공항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거기는 공항만 큰 평야 가운데 덩그러니 개발돼서 서 있지만은 누구 하나 그 공항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없기 때문에 그냥 버려지고 있는 공항이 되고 있다고 하는 거죠. 다음은 정통부 인터뷰입니다. 정통부는 디지털 인프라 평준화, 기술 혁신 처리, 부정적인 콘텐츠 증가 처리 등 다양한 분야에 중점을 두었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급격하게 변화하는 기술적 문제에 대응을 했다고 하는 겁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서 비대면 학습과 택배 서비스가 필요해졌기 때문에 급하게 아주 급속도로 전국 평준화 네트워크가 마련됐다고 하는 것이죠. 자, 이제 인도네시아 군부가 특이한 뉴스를 하나 내놨습니다. 인도네시아 TNE 군부는 파푸아 취약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5개 대대 신규를 그러니까 지역 주민들을 위한 그 대민 대대 5개 대대를 창설했다고 하는 겁니다. 인도네시아에서는 대대 규모 부대를 요니프라고 합니다. 대개 길을 어느 동네를 지나가다 보면 요니프 얼마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것이 대대 규모입니다. 새로 출범하는 요니프는 위협에 대처하고 지역사회 발전을 도울 뿐만 아니라 식량 안보도 지원하는 그런 업무와 역할도 여기서 수행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파푸아 주민들에게 군부대가 다가가게 되면은 점차 주민들도 마음을 풀고 군부대를 멀리하지 않고 또 군부대와 지역사회가 상호 협력하는 그런 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겁니다. 마치 제가 제 군복무를 할 때에 영농장교라는 제도가 있었는데요. 그 제도보다 더 좋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도 콤파스 신문은 외신으로 이스라엘의 그 대대적인 공습과 그리고 보병 투입에 관한 비판적 뉴스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전적으로 레바논 편을 드는 그런 나라지만 이란이 한 발 뒤로 물러서겠다고 하는 그런 마당이기 때문에 별다른 대응책을 내놓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켜보고 wait and see가 된다고 할까요? 그런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한편 G7 의장국인 이탈리아는 가자지구, 가자스트립 그리고 중동 전역의 불안정성이 그 G7의 논의 주제가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UN 권고도 듣는 둥 마는 둥 하면서 공격을 개시하는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G7 회원국, 그러니까 미국, 캐나다,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으로 구성되는
그런 나라들의 권고를 아무 조건 없이 그냥 수용할 리는 만무하다고 생각됩니다. 하물며 이탈리아가 권고하는 거에 대해서 이스라엘이 그걸 받아들인다고 하는 것은 기대 외의 회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저 G7이라고 해서 가만히 있으면 안 되니까 어떻게든 회의는 하고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과 이란의 무력 충돌이 발생하기 이전이지만은 벌써 국제 유가는 오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따라서 인도네시아도 유가 상승에 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중동 정세가 점점 거세질수록 원유 공급의 차질이 불가피할 것이기 때문에 원유 가격은 계속해서 치솟을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지난 8월 마지막 주 이후에 국제 유가가 하락세를 보였는데요. 한때는 80불 이상 올라갔었죠. 그러다가 점차 75, 73, 69, 70대 미만으로 떨어졌는데 그 가격이 점차 다시 오르기 시작했다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탄도미사일 공격을 기점으로 배럴당 70불대 위로 올라가고 있다는 것이죠. 이미 국내 유가를 국제 유가 하락에 따라서 인도네시아도 그 휘발유 값을 하향 조정하고 있는데요. 이제부터 또 다시 오르기 시작하니까 내렸던 그 BBM 가격을 다음 달에는 더 올리지 않을까 하는 그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여기까지 오늘은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